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초 한국조리 수업을 맡은 지명순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동영상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저 역시도 어색하지만 여러분들도 좀 어색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1학년들은 이렇게 저를 처음 만나는데 이게 화면으로 먼저 만나게 돼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잘 나오나요? 오늘 기초 한국조리 수업은 한국 요리의 역사적 배경과 발달을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라의 자연 환경은 음식 발달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자연 환경을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보면 중국 대륙에 붙어져 있고 아래로는 이제 일본 열도 사이에 반도의 국가로서 이렇게 자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삼면이 바다죠. 그래서 동해의 바다, 남쪽의 바다, 그리고 서해의 바다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풍부한 수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적으로 보면 계절이 굉장히 뚜렷하죠.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나오는 그런 특산물들이 다 다르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산에서는 산나물이라든가 또는 버섯을 채취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읍지에서는 벼농사를 짓고요. 또는 밭농사를 지어서 여러 가지 농작물들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그 다양한 식재료가 발달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북한 지역의 음식 문화는 우리가 지금은 잘 잊혀져 가고 있지만 역시 이제 그쪽은 바다를 접하고 있지 않는 내륙이기 때문에 내륙의 어떤 식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다양한 어떤 식물 자원과 그리고 요즘은 이제 외래에서 들어온 식물 자원들이 합쳐져서 식재료가 아주 풍부한 그런 나라에 속합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나라가 어디냐 하면은 이제 이태리죠. 이태리도 역시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고 그리고 내륙이 있기 때문에 그 바다에서 나는 식재료와 내륙에서 나는 식재료들이 합쳐져서 굉장히 음식 문화가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태리 스파게티 요리만 먹지만 사실은 이태리도 다양한 요리가 발달되어 있는 그런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 환경이 굉장히 식문화에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지금은 이제 외래 작물이 이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없던 것들도 우리가 농사지어서 먹게 되고 있죠. 그래서 서양 요리에만 쓰였다고 알 수 있는 샐러리라든가 파슬리 이런 것들도 많이 농사를 지어서 우리가 이제 흔하게 먹게 되고 있고요. 또 고추와 비슷한 피망이라든가 파프리카 이런 것들도 우리가 늘 우리 식생활에서 접하고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 중에서는 메론이라든가 또는 오렌지 또는 바나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늘 먹고 있는 그런 식재료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정말 사계절 다양한 식재료를 접하고 있는 거죠. 과일이라든가 채소라든가 또는 바다에서 나는 생선과 조개류 그리고 또는 해조류들을 이용하는 그런 식문화가 발달되었고 내륙에서는 이제 농작물과 축산물에 의한 그런 식문화 그리고 이제 강원도 지역이라든가 저쪽 북한 지역은 이제 산에서 나오는 임산물을 이용한 그런 식문화가 발달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천년의 식생활을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빗살무늬 토기를 가진 시베리아의 어족으로서 한국인 식습관 형성과 그 변천 과정은 고조선 시대에서부터 5천년 동안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해되어야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조선은 이제 북만주 지역과 유목민과 지역의 유목민으로 압록강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의 토착민을 결합하여 청동기 문화에 배경하여서 건립되어서 고기 잡기, 사냥을 하는 육식
위주의 유목민이 지배계급으로 부상되어서 곡물 위주로 하는 그 농경 토착민이 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육류와 곡류를 같은 비중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만주 지역에는 이제 말을 타고 달리는 그런 문화였고, 유목민 아시잖아요. 이제 이동을 하면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몽골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그 양을 기르는 그런 업이 발달되었는데, 목축업이 우리 그쪽 지역까지 우리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런 그 육식을 하는 또는 사냥을 하는 육식 문화와 농사를 짓는 그런 그 문화가 결합이 된 그런 식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국의 전국시대에는 철기 문화가 이제 들어오면서 이때서부터는 이제 벼농사, 보리, 콩, 수수, 팥 이런 것을 이제 농사를 짓게 되죠. 그래서 중국 문헌에 보면은 맥족은 가축의 조리에 능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축의 요리에 능하여서 맥적이라는 요리가 유명했었는데요. 이 맥적이라고 하는 요리는 지금의 불고기와 같은 요리로서 이 고기에 양념을 해서 먹는 요리가 된 거죠. 고기를 이제 직접 이렇게 불에다가 구워 먹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는 여기다가 이제 양념을 해서 먹었던 거죠. 그 후에 이제 농경이 더욱 이제 발달되게 되면서 이제 토착 생활을 하게 되고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추석 무렵에 돼서 수확한 농산물을 가지고 우리 하늘에게 감사하는 제를 올리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영고, 동맥, 무천이라고 하는 그런 제천의식이었죠. 그래서 제천의식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 떡과 술과 밤과 술을 올리게 되는데요. 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가장 귀한 식재료가 귀한 것이 쌀이었죠. 그래서 쌀을 이용해서 떡을 만드는 거죠. 쌀을 이용해서 떡을 만들어서 귀한 재료로 그 음식으로 떡을 만들어서 하늘에게 감사한 제를 올리고 또 술을 빚는 거죠. 쌀을 이용해서 술을 빚어서 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술을 나누어 마시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하면서 이렇게 즐기는 그런 날을 함께 보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이제 그 먹고 마시는 문화가 이제 발달되기도 하고요. BC 2000년 후반에는 이제 콩이 나오게 됩니다. 유물로서 콩이 나오는 걸 보게 됐을 때 우리나라는 그 콩이 자생적으로 있었던 나라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콩을 이용해 가지고 발효 음식을 만들게 되는 거죠. 콩을 이제 그 메주를 만들어서 이거를 발효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미생물에 의해서 단백질이 분해가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콩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면서 더 감칠맛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 메주를 이제 소금물에 담궈서 그것을 우려서 아미노산 국물을 이제 우려가지고 그 간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훨씬 감칠맛이 나는 요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장의 문화를 발달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삼국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불교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불교는 이제 인도에서 시작된 그 종교가 이제 삼국시대에는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불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육식을 금하는 종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육식을 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신 이제 차를 마시고 채소를 많이 먹는 그런 음식 문화로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려시대에 접어들면서 아주 그 불교가 더욱더 융성하게 발달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기를 점점 먹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도살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을 잡는 기술도 이제 잊혀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육식 대신 식물을 먹는 그런 식문화가 발달이 되고 그 식물을
재료를 보다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조미료나 이제 향신료가 이제 적절히 또 발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양념 맛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양념이라고 하는 것은 조미료죠. 그래서 우리는 고기 요리를 하나 먹는다고 할지라도 7가지의 양념을 씁니다. 그래서 간장, 설탕, 깨소금, 후추, 참기름, 파마늘 다진 것까지 이렇게 다양한 양념을 이제 쓰게 되고요. 나물을 요리할 때도 다양한 양념을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간장이나 된장에 여기에 깨소금, 참기름 그리고 파마늘 다진 거 이렇게 넣어서 그 나물을 맛있게 먹는 그런 방법을 발달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선 고려 후기에 이제 접어들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또다시 이제 몽골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몽골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몽골민은 이제 그 유목 생활을 해서 축산업이 발달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육식을 이제 하게 됩니다. 몽골 사람들한테 배워서요. 그래서 이제 그 유목민들이 먹었던 것을 이제 우리는 양 대신 소를 잡아 먹게 되게 되는 거고요. 제주도에서는 이제 몽골민들이 동물을 기르게끔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육식의 조리법이 조선 고려 후기부터 발달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먹게 되는 것이 양의 순대, 삶은 머릿고기, 곰탕, 설렁탕 등이 이제 발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몽골민들 시대에는 이제 그 양을 이용해서 먹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소로 바뀌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소머리 곰탕이라든가 설렁탕이라든가 이런 음식으로 발달되게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이제 불고기도 다시 찾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그 불고기를 다시 먹게끔 되었고요. 그 상화병이라 해서 그 만두 같은데요. 우리 지금 먹고 있는 왕만두라는 거 아시죠? 그 만두피는 발효가 되었고 그 안에 고기를 넣어서 먹는 만두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그 몽골민을 통해서 들어온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상화병이다, 옛날에는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을 또 우리가 배우게 되었고, 지금 먹는 우리 소주 있잖아요. 굉장히 독한 술을 갖다가 이때 배우게 됩니다. 알코올 도수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알코올 도수가 40도까지 가는 그런 술을 만드는 기술을 배우게 됐고요. 반대로 우리나라는 상추쌈이죠. 그래서 상추쌈을 먹는 문화를 이제 몽골민들에게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약과도, 약과 엄청 맛있잖아요. 밀가루에 참기름을 넣어서 꿀을 넣어서 반죽해가지고 기름에 튀긴 음식 약과를 이 몽골민들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중국 음식에 보면은 상추쌈을 먹는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조선 시대에 접어들면서는 이제 또 어떤 종교가 들어오냐면 유교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공자를 따르는 유교 문화가 들어오면서 숭유 억불 정책, 그래서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제하는 정책을 피게 됩니다. 그래서 차를 마시는, 고려시대 때 발달되었던 차를 마시는 문화가 이제 서서히 사라지게 되다 보니 차를 갖다가 무역을 통해서 들어왔는데요. 그 차 산업이 이제 쇠퇴하게 되고요. 이 그 유교는 개고기를 제사상에 올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고기를 먹는 문화가 이때부터 발달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개고기는 신분의 상하가 없이 즐겨 먹는 그런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되면은 젓가락을 쓰는 그 밖에 이제 젓가락을 중국에서는 썼는데 명나라 이후에서는 이제 숟가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젓가락은 계속 쓰게 되는데 숟가락이 없어졌고요. 중국에서 명나라 이후에 일본에서도 이제 없어졌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숟가락과 젓가락을 두 가지를 사용하는 음식 문화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은 숟가락으로 먹고 반찬은 젓가락으로 먹잖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은 밥을 젓가락으로 먹죠. 그러다 보니까 밥그릇을 입에 가까이 대고 젓가락으로 이렇게 넣어야 되는 그렇게 해서 밥을 먹고 있죠. 중국도 역시 이제 이렇게 젓가락으로 먹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숟가락과 젓가락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밥그릇을 들고 먹는 거를 천하게 생각했거든요. 지금도 밥그릇을 이렇게 손에 들고 먹지 않습니다. 상에다 올려놓고 숟가락으로 떠서 먹어야지만 예의에 바른 그런 식생활인 거죠. 그래서 일본과 중식과의 그 어떤 그 밥 먹는 스타일도 다르게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점점 빈부의 격차가 이제 심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서민이 먹는 밥상과 또 사대부들이 먹는 밥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서민들은 이제 삼첩반상, 세 가지 반찬을 먹고 차려서 먹는 음식이 이제 먹게 되고요. 사대부집은 반찬을 7개 차리는 7첩반상 또는 이제 9첩반상을 차리게 되고요. 임금님은 이제 수라상이라 해서 12첩반상까지 이제 차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농민들은 농사가 잘 안 됐을 때는 흉년이 들면 이제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릿고개라는 것도 이제 생겨나게 됐고요. 그리고 산과 들에서 나는 이제 풀들을 이제 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황식품이 이제 또 에 대한 지식이 발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황본초라는 책이 명나라에서 지어지는데 이 책이 이제 조선에도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가 그 자연에 있는 그 풀 중에서 독성을 가진 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먹지 않도록 이런 책을 장려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본의 그 침입에 의해서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가 고추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 고추는 매운맛을 가지고 있고 빨간색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색깔이 굉장히 화려한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 식문화와 잘 어울렸던지 고추가 토착화되면서 고추 농사를 많이 짓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고추를 이용한 음식이 발달되는데 고추장까지 담게 되죠. 그래서 고춧가루를 빻아서 메주가루와 여기에 엿기름을 달여서 달게 만든 그런 조청을 넣어서 이제 조선시대에 오면은 이제 고추장을 담게 되고요. 배추김치에 고춧가루를 넣게 되는데 이때 고춧가루는 지금처럼 흔하게 넣는 그런 빨간 김치가 아니었고요. 이 고추를 실같이 오려가지고 넣는 실고추를 김치에 넣고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거나 아니면 이제 깍두기 담을 때나 이제 고춧가루를 조금 빻아서 쓰는 정도로 이제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또 그릇을 보게 되면은 조선 고려 시대에는 이제 청자가 발달되거든요. 청자가 발달되는 이제 배경에는 그 불교가 발달되면서 차를 마시기 위해서 이제 고려 청자가 발달이 됩니다. 화려한 이제 고려 청자를 많이 보게 되는데 조선 시대에 오게 되면은 이제 검소한 식생활을 하게 되면서 백자가 발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자 문화가 발달되었고요. 또 이제 옹기 문화가 이제 발달되면서 그 옹기는 주로 된장과 고추장을 담는 그런 용기로서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또는 벼를 담아 놓기도 하고요. 또는 말린 나무를 저장하는 용기로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옹기가 이렇게 이제 또 발달이 되기도 하고, 이 옹기의 성질이 그 불을 가하여도 이제 갈라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찌개를 뚝배기에다가 끓여 먹죠. 그래서 다른 거는 백자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이런 뚝배기류는 이 옹기를 이용한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그 찌개를 뜨겁게 먹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선시대에는 조상을 받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각각의 이제 술을 담습니다. 집집마다 술을 담아서 이제 제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일제치하를 거치면서 이 술들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술에 세금을 물려서 징수하는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가양주가 없어지고 집집마다 담았던 그런 술이 없어지고 공장 생산에 이제 술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집에서 담는 술이 없어졌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또 이런 것들이 부활이 돼서 집집마다 담는 이제 술들이 발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토속주가 이제 발달되고 있고요. 또 개화기에 이제 들어서면서 일부의 상류층은 이제 그 서양의 요리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종 임금도 빵을 드셨고요, 차를 마셨는데 커피를 드셨습니다. 과자도 드셨고요. 그럴 정도로 이제 개화기에는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면서 역시 서양 음식이 들어오게 됐고요. 또 6.25 사변을 거치면서는 이제 우리가 깡통이라는 거를 먹게 됩니다. 통조림. 지금의 부대찌개의 시작은 이제 6.25 사변을 거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먹었던 그 통조림을 그 고기 통조림에다가 한국에서 나는 그런 김치를 넣어서 그 고기 요리를 개운하게 먹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의정부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그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그 통조림을 이용해서 김치찌개를 끓인 것이 이제 부대찌개가 됐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부대에서 그 통조림을 얻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부대찌개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대찌개의 시작은 그 6.25 사변을 거치면서 들어오게 됐고, 또 서양의 문화가 점점 들어오면서 이제 그 서양 과자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25가 이제 일어나면서 일제가 이제 패망을 하게 됐고요. 뒤이어서 이제 라면이 1963년에 처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970년도에는 이제 햄버거가 등장하게 되죠.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죠. 지금도 그 우리가 햄버거를 먹고 있고 라면을 먹고 있잖아요. 시작이 6.25 사변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그 전쟁이 나다 보니 뭐가 남아나는 게 있겠어요. 땅이 피폐해지고 농사 짓는 수가 없고 다 그 전쟁을 피해서 남쪽으로 가다 보니 농작물이 없어지게 됐죠. 그래서 미국에서 들여온 그런 밀가루에 의지를 해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수제비를 끓여 먹고 살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미국의 원조로서 우리가 식량을 이제 보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우리가 너무 영양 상태가 좋지도 않고 기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우유를 이제 말린 우유 가루죠. 그래서 우유 가루가 들어오면서 우유죽을 쑤어 먹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이 이제 우유를 먹는 식습관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밀가루를 장려했기 때문에 밀가루가 이제 토종밀이 없어지면서 밀가루 생산량이 많아지고 그 밀가루를 이용한 분식의 문화가 발달되기도 하고요. 빵의 문화가 이제 발달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면서 서양식 교육을 이제 받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서양식 교육을 받게 되면서 우리가 영양학이라는 거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양학을 접하게 되면서 서양식 기준으로 우리의 음식 문화를 이제 평가하게 되는데요. 서양에는 이제 육식을 중심으로 한 음식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제 서양 기준으로 봤을 때는 육식을 적게 섭취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육식 장려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세월이 흘러서 30년간 서구 모방형 식습관을 하게 되는 거죠. 밀가루를 먹고 고기를 먹고 이제 빵을 먹으면서 우리는 이제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하여 비만증, 비만해지고 혈압이 높아지고 고혈압이 생기고 성인병 발병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요즘은 이제 뭐 50세 이상이 되면 고혈압에 안 걸린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만성 질병에 시달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5,000년 역사 동안에 이렇게 그 어떤 음식 문화가 발달되었고 일제 시기와 그 다음에 6.25 사변을 거치면서 우리의 음식 문화가 이제 쇠퇴기를 거치고 서양의 음식 문화가 이제 발달되는 그런 시대의 흐름을 거쳤습니다. 조선 시대의 그 숭유 정책으로서 6.25 정책을 하면서 조선 왕조 500년을 거치면서 어떻게 식문화가 발달되었는지 보도록 하겠는데요. 말씀드렸죠. 공자를 따르는 식문화이기 때문에 개고기가 발달되었다고요. 그래서 개고기는 이제 명나라, 청나라 이후에는 먹지 않았지만 우리나라는 6.25를 계속 따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개고기를 먹는 나라가 되었고요. 지금처럼 뭐 개소주를 먹는 개수주라고 하는 음식을 보양식으로 먹을 정도로 그렇게 발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식이 발달되었는데요. 중국은 날거를 먹지 않거든요. 반드시 열을 가해야만 먹는 음식을 먹는데 우리나라는 육회도 먹고 생선회도 먹는 그런 나라죠. 일본은 사실은 날 생선만 먹거든요. 생선회만 먹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육회도 소고기도 날거로 먹고 생선도 날거로 먹는 그런 두 가지 날거를 먹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시대에서는 이제 마늘을 많이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요. 고려 시대에는 이 그 불교 정책을 폈기 때문에 오신채를 먹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마늘을 음식에 사용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조선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마늘을 많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마늘을 지금은 우리 그 양념에 꼭 사용되어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숟가락을 사용하는 나라죠. 그래서 젓가락과 숟가락을 동시에 사용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한국 음식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요, 그 삼면이 바다이고 내륙과 산림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양한 식재료가 나오고 서양의 식재료가 들어오면서 그 음식이 점점 발달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식생활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부피는 많은 대신 칼로리는 낮은 식사죠. 왜냐하면은 채소 위주의 식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열량이 적은 식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찬의 가짓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물이 얼마나 많이 납니까? 요즘 봄에 보게 되면은 뭐 달래, 냉이, 뭐 쓴바귀 나물, 뭐 그 다음에 그 산에서 나는 취나물, 두릅, 뭐 여러 가지 나물 종류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찬 가짓수가 많은 게 우리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반찬을 또 많이 준비하려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준비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걸리는 게 한국 음식의 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은 영양가보다는 맛을 굉장히 추구하죠.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까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영양소의 파괴는 줄이면서 어떻게 맛있게 요리를 할 것인가, 여기에 많은 관심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장 음식이 발달되죠. 그래서 된장, 고추장은 물론이고 장아찌, 다양한 계절에 나는 장아찌를 발달시켰고요. 바닷가에서는 젓갈 종류가 많이 발달하게 되었죠. 계절별로 나오는 재료가 다르잖아요. 봄에는 이제 조기가 많이 나오니까 조기를 이용한 그런 젓갈을 많이 담게
담게 되고, 멸치가 많이 나올 때는 멸치젓갈을 담게 되고요. 또 밴댕이가 나올 때는 밴댕이 젓갈을 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다양한 저장 음식이 발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젓갈도 사용하고 콩을 발효시켜서 만든 콩이나 간장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장아찌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장식이 발달되었고 발효식이 발달되었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특징이 되죠. 요즘은 이제 그 효소라는 것도 먹잖아요. 오미자나 그 다음에 복분자, 뭐 매실 이런 것들도 설탕 절임을 해서 이거를 이제 그 액기스를 이용해 가지고 물에 타 먹기도 하고 조리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식과 부식을 봤을 때 우리는 밥을 정말 위주로 먹는 식생활을 하기 때문에 밥을 많이 먹게 되다 보니 또 한편으로 보면은 채소 반찬을 많이 먹게 되죠.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과 칼슘이 부족한 그런 식생활이 되기가 쉽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영양의 밸런스를 잘 맞추면서 음식은 맛있게 그리고 또 예술적으로 만드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저장 음식이 발달되었던 거를 알 수가 있는 게 굉장히 그 김치의 종류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김치가 다르고요. 장아찌라든가 깍두기 종류도 다르고 다양한 종류의 식혜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다가도 보면 여러 가지 김치가 발달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역시 그 저장식 김치 문화가 발달되었던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계절별 그 김치의 종류, 지역별 김치의 종류, 또 김치의 영양 분석표 이런 것들이 실려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 한국조리 2주차 수업, 오늘은 한국 음식의 요리의 역사적 배경과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제 그 게시물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